유지철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이 어제부터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상급병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원장인 김한석 대한 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기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뒤면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게 되는데요. 49제는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는 날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권의 실세로 꼽히는 한 정치인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면서 유가족 협의회 출범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표해 논란을 빚었고요.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다 큰 자식들이 놀러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느냐면서 희생자 유가족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인바 있는데요. 오늘은 또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의원이 쏟아낸 막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의원은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서 수위 높은 비난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협의회가 정치단체로 호되되는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는 신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건 과연 누구인 걸까요? 어느 시점부터 정부 여당 관계자들 입에서 진상규명보다는 국가 배상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기시감이 드는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문득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연일 분향소를 찾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참사 희생자를 향한 애도의 마음이 부디 진상규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일종의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편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건보 개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무력화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이 건강보험 개편 방안에 힘을 실으면서 문재인 케어 뒤집기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발언은 혹시 안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방금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제 자기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 영상이나 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재점검하라는 그 지시가 이미 지난주에 나온 바가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뒷받침하는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오히려 보장성 강화하고는 지금 오히려 좀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에 복지부가 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정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에 지금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남용이 좀 의심된다. 그래서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는 아직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그 항목의 비율이 오히려 낮은 편이잖아요. OECD 국가들은 한 80%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65%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그걸 확대해 간다고 보장성을 강화하고 확대해 가는 방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오히려 확대 쪽이 아니라 기존에 확대했던 것들을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유로 다시 축소하는 경향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그 원래 50% 정도에 해당하던 거를 70-80%까지 올린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이제 의료보험 확장 그 보장성 확대 강화 방안이라는 속칭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게 이제 그 강화 방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역행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지금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로 꼽혀왔던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역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편 권고안을 거론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어제 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그 권고안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권고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정상 기간을 현재 원래 주 40시간 그리고 주 최대 52시간까지로 돼 있는 거를 이게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또 심지어 연 단위로 늘릴 수 있는 이런 권고안을 발표해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 건 아니냐.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최대 69시간, 뭐 심지어는 한 뭐 80시간 넘게도 근로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네, 야당에서는 그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가 무너지고 직장인이 한 주 최대 15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월급은 성과급 위주로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이 발표 직후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별도 입장문을 내서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지금의 일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박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관련 토론회를 하기도 노동정책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나라 전체를 산재공화국, 과로사공화국, 피로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 노동시장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발표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옹호가 나왔는데요.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면서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설득 과정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우리가 4대 개혁이다, 3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그만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몇 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추진하는 첫 단계인데 앞으로 정치권의 여러 논란이라든가 이게 당사자 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노동계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조금 뭐 굉장히 강경한 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사전에 좀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보통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노동 개혁이라는 것도 하자면 그 노동자 측 그다음에 사용자 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정부 자문 전문가 단체인데 네. 노조 측의 이제 입장 수렴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고 근데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 측 입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노동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 이미 파업이 종료됐음에도 윤 대통령 오늘 또 여전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이라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폭력, 갈치, 고용강요, 공사방해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런 지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지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죠. 네, 지금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표결 끝에 이제 파업을 종료했지만 이후에도 이 화물연대 집행부를 중심으로는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봉주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사수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면서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올해 연말이면은 자동 일몰이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 논의는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전운임제가 어느 형태로 바뀌든 간에 당분간은 공백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축구대표팀 기념품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설명을 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26강 진출에 성공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기념품들이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전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이 지난 8일 윤 대통령 주재 환영만찬 때 놓였던 선수들 이제 사인 포토월이 대통령실 로비에 설치됐다는 점과 함께 이 기념품 전시 사실도 알렸는데요. 이 포토월은 지난달 출근길 문답, 즉 도어 스태핑 준단 전후로 설치된 가벽에 걸렸고 이 앞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착용한 주장 완장 그리고 또 선수들 사인이 담긴 유니폼, 축구와 축구공 등이 함께 전시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 진출하면서 국제 축구 연맹으로부터 상금을 받았잖아요. 그걸 왜 우리 한국 축구협회가 그걸 나눠 갖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언급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스포츠도 중요한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면서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 한 명의 스타가 문화산업을 이끌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16강 진출에 따라서 이 국제축구연맹 즉 피파로부터 한국 국가대표팀이 약 1,300만 달러의
이제 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 배분 비율을 보면 당초 상금 가운데 70억 원 가량을 선수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 원을 이제 한국축구협회가 협회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과의 만찬에서도 이 축구협회 관련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뭐 축구협회 광고협찬금 같은 적립금이 많은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장이 좀 더 뭐 선수들한테 포상금 내놓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 마침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있은 직후에 이제 축구협회장이 한 그 20억 원 정도 이제 추가로 그 출연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공교로운 거라고 봐야 될지 윤 대통령의 지적을 받아들일 거라고 봐야 될지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화제를 바꿔보죠.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여야 협상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전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네. 여전히 법인세 인하를 놓고 흰겨루기만 이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마주 앉았는데요. 여전히 이제 법인세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5일에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뭐 추후의 사태가 빚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뭐 그런 관측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놀부심보다 또 뭐 대한민국 자해행위다 뭐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서 거칠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 조영 원내대표는 오늘 그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에 각 상임위나 예결위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 김 의장이 말했다면서 어떻게든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토대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라는 게 이제 김 의장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면 여야 합의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미 김진표 의장께서 공언한 대로 더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으니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이건 민주당안이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관저로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고 하던데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까? 네, 뭐 지금 공식 발표는 없었고요. 그냥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 이제 언론사 여기저기 이제 그 전화 통화나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지난 7일에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사부 요인을 공식 그 관저로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김진표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 이런 요청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또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지난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데에는 안타까움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함께 자리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에게는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뭐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 그다음에 지금 그 사부 요인까지 초청해서 관저에서 만찬하거나 뭐 식사를 같이 함께했지 않습니까? 야당 쪽 인사는 안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야당 지도부와 이제 윤 대통령 간의 만남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제 지난달 중순경이죠. 이제 그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그런 자신의 전원 내용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야당 인사들과의 접촉이 좀 너무 지금 늦어지거나 너무 드문 거 아니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지난 7일에 초청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 출신이 초청된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소속이니까. 지금은 무소속이니까요. 어쨌든.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벌써 이제 45일 가운데 20일이 그냥 지나간 상황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내일부터 그냥 국조 우리가 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동참을 강력히 촉구를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는데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소속 이제 국정조사위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속한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걸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난 11일 야당의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단독 강행 엄포로 이제 여당을 압박하고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사표 제출도 사실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네. 이게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게 아니고 자당 원내대표에게 제출을 해서 원내대표가 지금 모아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사표 수리를 미룬 채 이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이 국정조사 복귀 또는 보이콧 이 여부를 좀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국정조사에 참여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조를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설득이 합리적이어서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받아들인 건데 국조특위위원 사퇴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 그래서 최초에 합의한 대로 민주당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한다면 다시 국조특위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예산안으로 지렛대를 삼는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네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또 열었네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인 만큼 참사의 목적, 책임자만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재발 방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대책회의 위원인 김혜진 생명안전시민회 공동대표도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기본 책무라면서 수사는 법적 책임에 한정돼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문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온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이제 유족들이 국민의힘 소속 이제 의원들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 강한 이제 비판 또 분노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출범 관련해서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장제원 의원이 애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유가족들이 좀 상당히 국정조사 관련해서 상당히 답답한 심경을 표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면서 권성동 의원 등 정부 여당의 유가족에 대한 발언 및 처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연 씨는 이제 장제원 의원 발언을 꼬집으면서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 것이냐, 같은 부모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입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보였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유가족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창원시 의회 시의원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이 경남 창원시 의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SNS에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민아 시의원이 이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 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고 하다 죽었냐, 이제 이런 말을 SNS에 썼습니다. 그러다 비판이 일자 글을 삭제했는데요. 결국 오늘 오후에 열린 이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인신부님에도 부적절한 글을 SNS에 올렸다,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 이렇게 공식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과를 불과 한 3시간 정도 앞두고 오늘 낮 12시 반께에도 참나 개인 SNS 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 이런 글을 올리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본회의장 사과 이후에 이제 취재진이 발언 취지나 그 사과한 심경 이제 소회 이런 것을 묻자,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내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다, 공인인 걸로 인식을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역시 반성하는 걸로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좀 추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오늘 김 시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 위하다가 숨졌다는 얘기는 아무도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글쎄요.
시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꼭 표현해야 되는가 좀 의문이 남네요.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국회에서 유가족 협의회 기자회견 때도 이제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발언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 유가족 분들은 2차 가해라고 굉장히 그 강하게 좀 분노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이죠. 가천대 길병원에서 어린이 환자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료계에선 이대로 가다간 아픈 아이를 진료해 줄 의사를 찾아 헤매는 진료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대책은 또 없는 건지 오늘 인터뷰 시간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장으로 계시는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천대 길병원 하면은 인천 지역에서 굉장히 큰 병원이지 않습니까? 상급 종합병원이기도 하고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 입원 진료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더군다나 가천대 의대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을 또 갖고 있는 재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예. 단순히 그 인력 수급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입원 환자를 받은다는 거는 간직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입원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급변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단직 의사가 필요한데 그랬다고 한 명의 의사가 매일 단직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가 그 입원하는 것을 소아병동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병동 하나에 그 대강 단직을 그 유지하려면 5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은 소아병동뿐이 아니라 신생아지원자실 예. 그리고 소아응급실을 운영하죠. 그러면 그게 각각의 병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3개 병동을 운영하려면 예. 적어도 15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 물론 전공의도 포함인데. 예. 그런데 그 길병원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의 그러니까 교수가 10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8명 정도. 예. 그러면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전공의가 그거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에도 전공의가 잘 안 들어오니까 예. 예를 들면 15명 필요했는데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교수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4년자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단직을 못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15명이 필요한 거를 12명 정도로 무리하게 해왔는데 거기서 한 2-3명이 빠진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소아과 의사가 힘드는 게 아니라 예. 이제 환자의 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유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좀 수급이 될 때까지 일시 중단하겠다.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계시는 서울대병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조금 그 중증 그 희귀 난치병을 보는 약간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예. 조금 다른 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뭐 내일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자체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길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도 이렇습니까? 뭐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죠. 그 65개 그 수련병원이 있는데 예. 올해 그 보면 11개만 일단 지원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데가 11개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 몇 개는 한 명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뭐 길병원이 뭐 차라리 그 인원 수급이 그래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다른 병원이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때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수도권하고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주로 이제 의사들이 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네. 지역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방은 뭐 사실은 뭐 국립대 어린이병원 같은 큰 병원도 참 운영이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제가 사실 국립대 어린이병원 그 협회에서 좀 활동했는데 좀 심각합니다. 사실 지방은. 그러면 이게요? 이번에 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다. 그걸 뒤늦게 우리가 알았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관련 학교에서는 그게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방 상황은 전공인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들 이탈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교수들이 이렇게 힘들게는 이제 못하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교수 자체가 이탈이 시작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0명 가까이 그 TO가 있는데 33명. 그러니까 16%, 17%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이제 그동안에 기피과로 알려졌던 것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네네. 여러 과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그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는 약간의 그 정부가 그래도 수가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해가지고요. 올해는 흉부외과가 50% 넘었고요. 55% 가까이 되고 네. 산부인과는 70%가 넘어서 76%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아청소년과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뭐 초유의 사태죠. 이런 기피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뭐 출산율이 낮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뭐 소아과란 과가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수입이 뭐 여러 과에서 제 하위권이 있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노동 강도가 되게 뭐라 그럴까 높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조금 뭐라 그럴까 젊은 그 부모님도 좀 많이 그 예민하신 분도 있어서 그 감정 노동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아 의료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예. 약간의 그런 응급 사고나 의료 사고에 좀 연결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아무래도 좀 피하는 그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소아과를 하고 싶은 젊은 의사들은 많은데 오히려 가족들이 좀 말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였습니다. 네. 근데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소아병동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소아를 치료하는 곳이니까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성인보다 좀 높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외국에도 뭐 비슷한 현상이 많고요. 그래도 이게 소아과가 뭐 필수 의료 난 그 영역에 들어가니까 예. 나라나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하는 편이죠. 지금 이제 아까 수입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수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타과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일단은 그 소아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그 습관은 이제 행위별 수가라고 그래서 뭔가 검사를 하거나 뭔가 채취를 하거나 그래야지 이제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소아과는 검사도 많이 못하고 처치도 뭐 가능하면 최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입이 좀 낮고 일단은 그 원가라고 하잖아요. 원가율이 한 70에서 80%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1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받는 거는 7, 8만 원뿐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되는 특히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요. 좀 많이 힘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많다.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외래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 볼 때 그 많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환자 수가 줄으니까 단장 그런 거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의료사고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원이 감소했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그 부분을 이제 책임을 지게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약간 그런 비춰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조금 경각심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좀 기피 형상을 좀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의사들한테 과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의사들한테 책임 묻느니 그런 책임을 지느니 차라리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뜻보다도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소아가 좋아해서 어린이가 좋아해서 이제 소아과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특히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은 되게 그 노동 환경도 열악하고 단직도 많고 힘드는 상황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그 사명감을 일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이것도 사실은 근데 소아청소년과를 위해서만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절출산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소아청소년과가 줄어드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달리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미숙아나 조산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소아청소년과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미숙아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출산수의 10% 가까이가 이제 미숙아가 요새 태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희귀난치 질환의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아과 그리고 소아 환자가 줄이긴 하지만 이거를 소아의료 같은 거는 약간 시장 원리로 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필수 의료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예를 얘기하는데 소방서나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파출소가 번제율이 떨어지면 파출소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소방서도 화재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랑 비슷하게 소아과도 거기에 국민의 옆에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조산돼서 이제 미숙아가 태어날 때 바로 이제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그 합병증도 줄어들어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필수 의료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는 이제 제도 그런 나라. 그러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야 몇 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 하고 왔는데, 예. 근데 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그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정부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네.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나름대로 의료 전달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기관 병원들을 좀 육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왔는데,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격한 이런 변화에 좀 실효성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이런 현상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만간에 또 획기적이고 좀 효율성이 있고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료 수가에 관한 문제, 또 의료 사고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석 대한 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급상승한 키워드 중심이고요. 일주일 동안 언급량은 1,205만 건인데 1위 주제로 나온 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경제 키워드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안타깝게 키워드는 침체라는 키워드예요. 경기 침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 고용 한파가 현실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내년에 대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내년 고용 시장도 한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대비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올해보다 한 8만 명 늘어날 정도로 KDI는 예상을 했고 한국은행 증가폭을 9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도 내년에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5만 명에서 10만 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까지 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었던 2020년 이후 최소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19 좀 방역이 좀 해제되면서 경제가 다시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많아졌는데 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에 고용 한파에 대한 좀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도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고 반도체 부분 전년 대비 30% 급감한 상황 또 국내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하향하다 보니까 과연 내년에 우리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원천적인 걱정들이 좀 댓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저축은행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이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최근에 금리가 높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축은행에 많은 이제 돈을 예금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서 넣었는데 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불안성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예금 보장을 해줄 건. 네,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긴 하는데 워낙 뭉칫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상 또 넣으신 분들,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데서 있던 돈들을 빼서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냐라는 걱정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의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1년 새 뭉칫돈이 몰렸던 고금리를 줬었던 저축은행 14곳 중에 한 곳을 빼고 13곳이 건전성 지표가 조금 하락한 것인데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1년 전부터 좀 낮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저축한 저축은행에 대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SNS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수능 성적표. 맞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제 배부가 된 건데요. 작년부터 수능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입시할 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문과생, 이과생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과생은 문과 시험을 보면 문과 쪽에만 지원할 수 있었고 이과생은 이과 시험 보면은 뭐 공대나 이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문이과 통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 시험이든 이과 시험이든 봐서 예를 들면 문과생들도 이과에 지원할 수 있고 이과생들도 문과생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가 구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제 30문제 중에 22문제는 문이과 공통으로 나오는데 한 8개 정도를 이제 선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이 한 4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어려운 뭐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고르고 확률이나 통계를 문과생들이 고른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을 받아도 뭐 표준 점수라고 해서 변환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에선 당연히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점수가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둘 다 만점을 받아도 혹은 둘 다 100점 뭐 몇 점을 맞아도 뭔가 문과생보다는 이과생의 시험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학에서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도 이과생들이 유리하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이제 제가 자신이 지원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원래 이과생들이
문과의 과들을 많이 지원을 한다라는 게 이번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배운 거는 뭐 컴퓨터공학 쪽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학교의 타이틀을 보고 예를 들면 특정 땡땡 대학 국문학과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문과생들이 이거 원서 어떻게 내야 되냐 이른바 이제 눈치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과연 어디 넣어야 될까에 대한 댓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국어 성적은 네. 문이과 학생들이 다 고루고루 네.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잘 나오는데 네네. 수학은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차이가 벌어지면 그쵸. 아무래도 이과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국립대 농대를 들어가도 브랜드 있는 학교로 가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도 좀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하나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과에서 그래도 이과생들이 문과를 간다고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과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국문학과, 뭐 어문계열 이런 데까지 이제 학교 이름이 좋은 데들을 좀 쓰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과에서 내가 어문학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과에 밀려서 못 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3명이 나왔어요. 예. 근데 3명 중에 2명을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과거에 우리가 이런 하면은 얘기 나왔던 게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학교 네. 수업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아예 인터뷰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터넷 강의도 들었고 사교육도 들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잘만 밸런스가 맞으면 오히려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수업만 들은 게 아니라 수업 듣고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과거와 달라진 이제 어떤 답변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고3 수능하면은 4당 오락 기억나시나요? 4당 오락? 네. 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네. 근데 이 만점생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 어쨌든 잠은 좀 충분히 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6시간 이상 자면서 혹은 어떤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한 가지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일 했을 때 뭐 예전에는 뭐 아이돌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해외여행 혹은 스키 타기 이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도 과거의 만점생들과는 좀 다른 인터뷰의 패턴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적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특출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 뭔가요?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일단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트위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정말 바람잘 날 없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트위터 서비스의 글자 수 제한을 현재 280자에서 4,000자 그러니까 원고지 20장 분량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정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럼 트위터가 원래 표방했던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원래 트위터는 280자보다 더 작았던 140자였죠. 그래서 이제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짧은 약간 전보 쓰듯이 혹은 내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축약되고 임팩트 있게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에 280자로 늘 때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공유를 했어요. 근데 4,000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페이스북하고 다를 게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이제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이 곳을 어떤 정치적이거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유발언대니까 글자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모두 다는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트위터 쓰냐. 이게 트위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자아 실현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트위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좀 저도 약간 그 생각 말고는 자꾸 좀 느낌이 안 오기도 합니다. 자, 4위 주제는 뭐죠? 네, 4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연애 분야고요. 영화 주제인데 키워드는 대종상입니다. 대종상이 지난 9일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개혁이 약간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대종상 현장에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봤었는데 어쨌든 본 입장에서 좀 보면 확실히 뭔가 영화제 자체 재미가 막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약간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진행상에서의 약간의 미숙함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 대한 의미나 상을 줬었던 것에는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하고 싶은 많은 노력이 좀 느껴지긴 해서 제 개인적인 평은 이제 첫 술에 배부르랴 뭐 이런 식의 평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게 감독상이었습니다. 감독상. 감독상을 안나 감독판 이주영 감독이라는 분께서 이제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 이 영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원래 안나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쿠팡의 OTT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쿠팡 측에서 이제 감독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이제 편집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감독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상을 한 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는 이런 제목으로 작품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판은 원래 무음 처리돼야 되는 건데 세상에 보여주고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작품이나 원래 이 영화제가 가지려고 했던 의미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감독상 받을 때 좀 박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가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바타 그리고 영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역시 극장가의 흥행 랠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바타가 이제 14일 개봉 예정인데 예매율이 86.7%까지 이제 12일 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아바타를 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아바타 같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게 심지어 러닝 타임이 192분이에요. 192분이면 네, 3시간 15분이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랬더니 카메론 감독이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길어서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보시려면 좀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시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뮤지컬 영화인 영웅이 이제 우리나라 또 국민 영화로서 도전하면서 쌍끌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국회 본회의인데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11일 통과하고 12일에 대통령실로 공식 전달되면서 나온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상 규명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 되풀이했는데요. 결국 뭐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예산안입니다. 이제 여야가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두고 오늘 15일까지 이견 못 좁히면 예산안 원안과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야 막론하고 정치적 부담 큰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어떤 쟁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하는 건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한정사 초유일이라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모두 다 그렇게 좀 믿고 싶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그 앞에서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이렇게 또 관심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좀 관심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이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수도권 북부와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전라권과 경상 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과 경상권, 전라권에 오고 있는 비나 눈은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충청권과 전북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울릉도 독도, 강원 남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 2에서 8, 그 밖의 지역 1에서 5cm입니다. 또한 비와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겠으니 각종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0도, 광주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15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구 2도 등 전국이 영하 6에서 4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4도, 습도 6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마침 눈 예보가 있었던 터라 아침에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살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과 뿌연 미세먼지가 뒤범벅되어 기상을 가늠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오후 2시쯤이 되어 찬바람이 불면서 마치 하늘에서 눈을 토해내듯 새하얀 눈이 시야에 가득 들어오는 걸 보고서야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유독 기상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아침 신문을 읽다 발견한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역사 계단 위에 깔린 빨간색 양탄자 위에 432명의 이름표와 함께 놓인 더 진한 붉은색의 장미꽃의 모습.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붉은 장미는 올해 서울 시내 거리,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 살다 숨진 홈리스들에게 바치는 헌화였습니다. 인권시민단체 연대는 매해 이 무렵부터 동짓날인 22일까지 그해 숨진 홈리스를 추모하는 행사인 홈리스 추모제를 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윤용주 동자동 사랑방 공동대표의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홈리스의 죽음은 집답지 못한 곳에 살아서 생기는 죽음이다. 노숙인이 살고 치료받을 만한 공간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노숙 상태에 있는 여성은 범죄 피해를 우려해 찜질방이나 PC방 등에서 주로 지내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도하고 애도 받을 권리조차 없이 무용고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현실, 이건 역시 별로 바뀐 게 없다고 합니다. 문득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를 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촬영한 자료 화면이 나오는 걸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가 파산 사태로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한 구석에 찌르르 무언가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역시 목격자였거든요. 서울역 주변 공원에 즐비했던 노숙인들의 천막들, 저녁 무렵이 되면 지하철 역사마다 찬 기온을 막기 위해 노숙인들이 종이 상자로 얼기설기 세운 잠자리,
보통 홈리스 하면 조금 다른 세상의 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 아니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잠시 실패를 겪었을 때 홈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기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ome say love is a burning thing, that it makes the fire ring. Oh, but I know love as a fading thing, just as fickle as a feather in a stream. See, honey, I saw love, you see, it came to me. It put its face up to my face so I could see. Yeah, then I saw love disfigure me into something I am not recognizing. I said, come on in. I will not open myself up this way again. I'll lay my face to the soil and gnaw my teeth to the sand. I will not lay like this for days now upon end. You will not see me fall, nor see me struggle to stand, to be acknowledged by some touch from his gnarled hands. You see the cage it called. I said, come on in. I will not open myself up this way again. Treetop night, I see the shadows that we cast in the cold, clean light. Ah, my feet are gold, and my heart is wide, and we race out on the desert plains all night. See, honey, I am not some broken thing. I do not lay here in the dark waiting for thee. My feet are light, and I am racing out on the desert plains all night. Is a burning thing, that it makes a fire ring. Oh, but I know love as a Cajun thing, just
just a killer come to call from some awful dream. Oh, and all you folks you come to see, you just stand there in the glass looking at me, but my heart is wild and my bones are steel, and I could kill you with my bare hands if I was free. 포스포레센트의 송포줄라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5988님께서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요즘 오늘의 발견은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밥 한 끼 같기도 하여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찬바람 불고 눈까지 내려 마음을 너무 시리게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571님께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홈리스의 죽음, 모처럼 겨울이구나 생각해 한 눈보라가 친 날에 이런 사연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이렇게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뭐 노숙자 이런 표현 쓰는데요. 요즘 홈리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바꿨느냐 하면요. 홈리스는 단지 집이 없는 상황일 뿐임 에 놓인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삶에 있어서. 근데 외국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홈리스들에게 집을 제공해 줬을 때 재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조사 결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보다 집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도 또한 뭐 과거에 IMF든 뭐 금융위기 때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위기 때든 사실 파산하거나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집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뭐 물론 의탁할 곳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홈리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저도 봤는데요. 한 2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한 오후 3시 넘어가니까 뭐 한방눈이 한 시야에 가득 들어올 정도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예, 정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오는 길에 눈은 그쳤는데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사실 눈이 내려서 약간 녹은 자리에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절로 들던데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좀 내렸습니다. 적설 상황을 좀 보면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용인은 10.1cm, 강원도 평창은 10.2cm, 충청권의 충주 수안보가 눈이 많이 쌓였어요. 17.9cm, 진천이 16.1cm, 그리고 전북 진안도 5.3cm, 경상도에서는 경북지방에 봉화가 10cm, 그리고 문경이 16.1cm의 지금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눈이 지금 쌓인 상황인데요. 기상특보 상황을 좀 보니까 한파주의보가 전국에 남부지방 일부와 경상도 지역을 대부분 제외하고는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9시 기준으로 발령이 된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한파주의보라고 하는 게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이 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일 때 발령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한파예보에 따라서 한파종합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눈도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많이 내려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눈도 많이 내렸지만 중국발 황사까지 덮쳤어요. 네. 이게 문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황사가 섞인 눈이 내리니까 좀 찝찝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중국발 황사가 중국 내몽골이나 고비 사막이 좀 비가 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눈이 좀 내리거나 하면 황사 현상이 좀 덜한데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황사가 발생하더라도 약간 습기가 좀 있으면 습기를 머금게 되면 좀 무겁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날아오지 못한 상황인데 중국 내몽골 지역의 강수량이 계속 줄고 기후변화 때문에 고위도 지역의 그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황사가 날리기 좋은 조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중국발 황사까지 섞여서 눈이 내렸었습니다. 특히 황사 같은 경우는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어서 특히 오늘처럼 황사가 섞인 눈이 내릴 때는 눈을 맞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 대부분이 황사 위기경보가 계속 발효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황사주의보가 내려지거나 황사경보가 내려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난해 3월에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발효가 됐었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6년 만에 또는 전국적으로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지금 황사경보가 발효가 됐는데 작년부터 겨울만 되면 유독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봄철에 황사만이 이제 불어가지고 하늘이 뿌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에 황사가 지금 닥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참 걱정거리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내일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죠. 네. 다음 주까지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계속될 보인다고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지금 내렸던 눈과 그리고 황사는 내일 물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내일 아침에는 황사가 물러가고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15도,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번 달 초 한파보다 더 매서운 추위가 예상이 되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 확장을 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홈리스 말씀하셨는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을 포함한 한냉질환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작년 겨울에도 한냉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이나 됐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특히나 술을 드신 경우는 오히려 추운 날씨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파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 아는 지인분이 아파트 좀 오래됐어요. 근데 중앙난방인데 보일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경우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은 빙판길 사고가 좀 걱정이거든요. 눈이 좀 녹다가 갑자기 얼어붙게 되면 고가도로나 이런 데서 속도를 늦추지 않으시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고 이면도로에 걸으실 때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하 한 15도가량으로 서울 시내 기온이 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한 차례. 그때 집에 들어가니까 실내 온도가 손뜻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고요? 네, 저 고지서 받고 이게 아직 겨울이 아닌데 왜 이러지? 저 혼자 그랬었어요. 받아보니까 좀 놀라겠더라고요. 1년에 사실은 이렇게 연료비가 3번이나 오르는 해가 잘 없었고 한동안은 또 서민 생활을 생각해서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달보다 거의 20%가 넘게 난방비가 오른 상황인데요. 사용량은 아마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다들 이제 놀랄 수밖에 없고 가스비가 높으니까 사실 아파트의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난방비가 지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1메가칼로리당 연료금이라고 해서 난방하고 온수에 같이 들어간 요금 있죠. 연료금이 지난 4월에 66원 98전이었는데 이게 7월 달에 74원 49전. 그리고 지난달에 89원
99원 88전까지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체감할 수준이겠네요. 네. 연료금이 오른 게 2019년 8월 이후 3년 만인데 한 해에 3번 올랐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요. 예.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좀 더 내고 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난방비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 사용량이 적은데도 요금이 서너 배 가까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난방비를 포함해서 모두 다 오르는데 월급은 그에 따라서 같이 오르지 못하는 현상들 때문에 올해 겨울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 등유난로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렴하니까. 네네. 근데 주유소에서 등유가 싸다는 말이 옛말 같대요. 지금 리터당 실내 등유 가격이 1,586원 60전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67%가 올라서 월 등유는 일부러 난방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측정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 거의 휘발유 가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올랐구나. 그러니까 심장이 쿡 내려앉는 순간인 거죠.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들이 네. 뭐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우선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없으니까 그냥 따뜻하게 입는 거예요. 저희 집 꼬마가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데 수면 옷을 사달라고 좋아해요. 이게 생각보다 수면 양말하고 수면 옷만 입어도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포근하고 도톰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수면 양말이나 수면 바지를 입고 평소 열이 많아도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풍을 막기 위해서 창문이나 이런 데다가 에어캡들을 붙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불편하긴 한데요. 그 난방 텐트가 꽤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집안에 그게 있으면 좀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아주 넓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은 또 난방 텐트 살 일도 없고 근데 불편하긴 한데 제법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난방 텐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패딩 커튼이라고 해서 커튼이 외풍을 많이 막아주니까 그런 커튼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반려묘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보일러를 좀 틀어놓고 외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이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난방비가 오르니까 고양이용 전기 매트를 따로 사서 걔 거만 따로 틀어주고 이제 그 난방은 꺼놓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 아까 난방용 텐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전부터 저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겨울 지낸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애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오히려 신기하고 좋아하니까요. 네. 네. 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것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없는 단계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우선 겨울 되면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몇 달 못 내면 끊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도시요금을 감면해주고 요금이 미납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중단을 하는 건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까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취약계층들이 요금을 밀렸을 때는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유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취약계층 161만 가구에 1,514억 원가량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냈는데 내년 3월까지 경로당에다가 월 37만 원의 난방비,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에는 난방기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에 가면 좀 따뜻하니까 낮에 이제 거기 가 계시고 덜 외로우시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올여름에도 더우니까 거기는 제대로 냉방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거든요. 제가 네. 기사를 봤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난방기기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에도 단열 시공을 지원하고 또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네.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럼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어요. 8만 명 넘었어요. 8만 명을 넘었어요. 네. 8만 6,852명인데요. 어제 2만 명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감안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3.8배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수치가 상승한 건데 주말 이후에 검사 건수가 월요일 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은 한 7만 생각이 명대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네. 더 늘어서 8만 명을 넘어선 거잖아요. 네. 지난 9월 14일에 9만 명을 넘은 93,949명 이후에 제일 많은 수치고 14주니까 거의 한 넉 달 가까이 석 달 반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내놓는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증가세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숫자가 좀 줄긴 했는데 460명으로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병상도 34.7%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생각보다 줄지를 않네요. 네. 치명률이 0.11%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가다가 확진자 수 금방 또 10만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가팔라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아까 날씨가 추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워지면 아무래도 밀접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들 생활하시게 되니까 예. 환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말 모임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네, 그럼 뭐 맞아요. 다 마스크 예. 벗고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요. 하루에 10만 명 확진자 발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번 달 14일쯤 그러니까 내일쯤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2만 5천 명 수준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8만 명이 넘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이 예상이 빗나간 데는 아마 변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 변이가 지난달 5주차 그러니까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나라에서 BN1이라고 하는 변이가 검출률이 13.2%였는데 이게 그 전주에 비해서 5.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신에 지금 BA5는 77.5%에서 10%포인트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가 지금 잠식해서 들어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백신을 좀 맞아줘야 되는데 이가 백신 접종률이 오르지 않고 있고 또 접종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당초 12월 중에 한 이모레쯤이면 정점을 찍고 네. 이렇게 완만하게 좀 숫자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게 초기의 어떤 모델링의 그 모델을 통한 결과였는데 네. 지금 보니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 확진자 숫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되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이란 새 역사 쓴 태극 전사들 하나둘씩 소속팀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제가 오늘 손흥민 선수 출국하는 장면을 뭐 방송에서 이렇게 중계를 하더라고요. 생중계를. 근데 계속 일일이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사인을 해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봤는데 중간에 끊어져서 몰랐는데 40분 정도 사인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0명의 배웅 나왔는데 40분 사인했으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는데 저는 그때 분장실에서 분장하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그 분장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을 쳐다봤어요.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입지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 분장 선생님의 2학년짜리 딸이 손흥민 선수 얘기로 일기장을 2장이나 썼다는 그 정도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오늘 오전에요 출국을 했거든요. 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출국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선수 경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이제 시즌을 재개하게 되고요. 손흥민 선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9시 15분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장에 팬 200명이 몰려가지고 언제까지 해주려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다 해준 것 같아요. 40분 네, 가까이 즉석 사인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빼놓지 않고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비싼 패딩을 입고 출국을 하다가 팬분들이 잡고 이래서 다 찢어진 거예요. 옷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 반팔 차림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부상 투혼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아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 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일일이 팬사인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할 줄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네. 행복하게 만든 재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파울로 벤투 감독도 고향 포르투갈로 돌아갔다고요? 네. 벤투 감독이 웃으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 감독으로 4년 4개월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대한축구협회 SNS를 통해서 벤투 감독이 축구팬들, 우리나라 축구팬들과 국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4년 동안 성원해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선수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 자세, 태도에 특히나 감사드리고 선수들은 내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경험을 할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내 삶의 일부일 것이고 선수들은 항상 내 마음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다라고 칭찬을 이어갔고요. 가나전 퇴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네. 제 방식이 최선 아니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그렇지만 심판이 옳지 않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라고 하는 소신을 꺾지 않았고 조국인 포르투갈과 맞대결을 한 거잖아요. 네. 감정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으면서 경기가 끝나고 8분 10분 뒤에 우리에게 16강 진출 소식이 전해져서 기뻤다라고 하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대표팀의 감독직 연장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건데요. 이제 거취가 궁금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잉글랜드 축구는 누구나 경험해보고 싶은 리그다. 이런 소신을 밝히기도 했어요.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했다는 네.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고맙다.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광주 신창동에서 아주 중요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여 년 전 사람들의 생활 도구들이 대거 출토된 건데요.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를 비롯해 악기 5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2000년 전에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벤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대체 어떤 악기들이 발견된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30년 전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네, 발굴 스토리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 광주 신창동 그 영산강의 배후 습지에 있는 마을인데요. 예. 1963년에 여기서 2000년 전에 어린이 무덤이에요. 그 동무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 옹관묘라고 하잖아요. 아, 큰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옹관처럼 이렇게 된 그 관에다가 같은 데다가 독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50씩이나 나왔는데 이게 교과서에도 뭐 나온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1992년 5월에 그 신창동 인근에 살고 있던 국립광주박물관 연구원이 이거 박물관에 이게 출근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가 한창인데, 그러니까 직선화 공사라고 하는데요. 예. 신창동 유적이 좀 이렇게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직원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과연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도로가 유적의 중앙부를 이렇게 관통할 판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화재 조사도 없이 도로 공사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그게 사적으로도 지정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박물관 직원들이 가보니까 1963년에 조사된 그 옹관묘, 그 동무덤의 구릉 윗부분이 이미 좀 깎여 나갔더라. 아스콘으로 포장되고 있었다라고 하고, 나머지 구간도 뭔가 중장비로 뭉개질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원들이 공사 현장에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서 현장의 모래와 흙을 좀 긁어 모아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간 비닐봉지에 담아서 박물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모래와 흙에서 벽시, 그다음에 이제 토기 편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까?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정식 발굴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 이제 그 중단이 되고 뭐 도로는 저 옆으로 밀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발굴 구역이 도로 확장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한 그 9평 규모에 불과했는데 그 9평의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생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데 기원전 1세기 무렵에 각종 도기, 그 토기죠. 그다음에 나무 머리빗, 굽다리 오칠잔, 칼자루, 대나무 통발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거. 그다음에 괭이, 쌀이비 같은 빗자루까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까맣게 탄 쌀인데 타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리. 그래서 이 2000년 전 사람들의 식량이 이제 보였고 그래서 박물관이 2년 뒤 1995년부터 장기 학술 발굴을 시작하게 되죠. 아니 1992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95년부터 발굴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습지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습지 속에서 수백 수천 년간 보존된 그 퇴적층 그 안에 유물이 그 가만히 있다가 공기에 노출이 되면 퇴적층이 산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까맣게 변해요. 그 안에 있던 유물들도 노출이 되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변색이 되고 또 썩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유구와 유물 전체가 완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게다가 또 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발굴 경험과 기술도 좀 부족했던 시절이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공부한 후에 발굴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담당 학예사가 일본의 국립 나라문화재연구소 등을 오가면서 2년간 그 일본의 저습지 유적 발굴을 기법을 공부한 다음에 본격 발굴이 시작된 거죠. 대단한데요.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굴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굴을 시작했는데 발굴 때마다 최초의 유물이 그 계속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고요.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무려 155cm, 그러니까 1m 55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왕겨층이 확인이 됐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벼농사 유적이 그 허무드라고 해서 5,000년 굉장히 신석기 시대, 조기 신석기 시대 이 농사 유적이 있습니다. 허무드의 왕겨층이 한 72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보다도 2배 이상 두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호남 지방하면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한반도의 곡창지대, 호남 지방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불을 피우던 어떤 그 발화구, 그다음에 문짝, 그다음에 신발을 만들었던 그 틀, 신발골, 나무칼, 괭이, 절구공이와 같은 그런 목기, 그다음에 다양한 칠기류, 사짜리, 그물망, 새끼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5cm 두께의 왕겨층이 발견됐다는 거는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왕겨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사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명주, 무명, 모시, 삼배 등의 옷감을 짜는 그 배틀이 있잖아요. 그 배틀의 부속구라고 하는데 바디 그리고 실강계도 나왔는데 이것이 뭐 동아시아에서 출토된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국보급 유물이다라는 당시의 평도 있었고요. 이러한 그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제작된 생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생활 도구들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농촌 마을에서 좀 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그만큼 이렇게 농기구 같은 것이 오래 쓰였다라는 그런 거 들고 그만큼 또 당대 농사 및 생활 도구의 제작 기술이 2000년 이상을 이렇게 꾸준히 그 변화 없이 이어질 만큼 또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신창동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그 수로의 부속품인데 수레바퀴 축, 바퀴살, 가로거리대 뭐 이런 것도 출토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수장이 타고 다니는 뭐 승용차나 혹시 관용차가 아니냐 뭐 이런 뭐 농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수레가 다닐 만큼 길이 깎여 있다 제대로 그런 느낌이 들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수레를 이용해서 이제 그 물품들이 또 교역을 했을 거니까 그런 증거들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죠.
근데 수레는 우리가 뭐 옛날 과거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레가 나오는 건 굉장히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로도 닦이고 그만큼 또 많은 교역이 있었다라는 증거도 되고 지금의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트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발굴을 그 9평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 도로로 그냥 다 뭉겨버려졌을 만한 그 공간에서 발굴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9평이 처음에는 9평으로 시작했지만 좀 이제 발굴 지역을 뭐 늘려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앞서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악기들이 출토가 같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유물들 엄청나게 중요한 생활 도구들을 그런 것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존재감 요즘 들어서 만렙이라고 하는 그런 유물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것이 1997년 4차 조사에서 확인된 현악기를 비롯한 악기 세트입니다. 현악기라고 하면 줄이 있는 악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현악기도 하나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 종류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쯤 쪼개져 있는 그런 그 목재였는데요. 그 높이가 한 77cm, 폭이 한 28cm가 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뭔지 모르죠. 나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거기 줄은 뭐 이미 없어졌겠죠. 꼼꼼히 살펴보니까 오목하게 파낸 나무판의 밑부분에 뭔가를 고정한 듯한 그런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타줄을 뭐 묶은 듯한 맨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 안줘서 형태상 이거는 악기가 틀림없어 현악기야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현을 고정하는 머리 부분, 그다음에 현이 올려져서 음을 뭐 이렇게 만드는 자금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현을 거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태를 나중에 복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원했죠. 그러면 우리 현이 몇 개냐 뭐 이런 거에 따지잖아요. 유물에 남아있는 것은 6개였는데요. 전체 규모와 형태를 감안해 보면 10개 구멍으로 이거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10현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역사 자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로는 슬이라고 있는데 그 모양이 중국의 현악기인 축과 같다. 이것을 타면 소리와 곡조가 나온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삼국지가 설명한 어떤 현악기 검은 고슬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것이 그 한자로는 신창동 악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신창동에서만 또 이와 같은 현악기가 출토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곳에서 또 이런 현악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이미 그 1989년에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출토된 바가 있는데 뭐 무덤이 3곳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창동 악기가 발견되기 직전에 1997년 초에 경산 임당동에서도 무덤 바닥에 나무는 썩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오칠을 한 윤곽만 그 남은 유물의 흔적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은 없고 흔적만 이렇게 모양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사례의 경우가 모두 무슨 유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도 불명의 유물이라고 했는데 신창동에서 이게 보니까 현악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현악기였구나 라고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시절에 이런 현악기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원전 1세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 유물이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 있고 형태와 제작 기법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게 보서 이제 삼국지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걸 보면 중국의 현악기 축과 비슷한 뭐 현악기 슬이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진안, 변안 지역에서 폭넓게 연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규격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기는 좀 달랐지만 각 지방의 기호에 맞게 제작된 그런 비슷한 현악기가 존재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악기 말고 혹시 다른 악기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악기가 출토가 되니까 그동안에 용도를 몰랐던 그런 몇몇 목재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청동 유물 같은 경우들이 악기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1995년에 신창동 발굴에서 용도 불명으로 분류된 뭐 나무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시도 이것이 그 현악기의 확인과 함께 이것도 악기였구나. 그 악기 중에서도 찰음악기구나라고 이제 특정이 됐죠. 찰음악기라 그러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문지를 찰자잖아요. 문지는 거. 강목에 새겨진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찰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게 하는 타악기인데요. 마찰봉의 형태와 마찰의 속도, 그다음에 톱니바퀴의 깊이, 간격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가지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산처럼 생긴 나무 제품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잘 몰랐는데 뭔지 네. 나무만 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북이더라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차로막기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동남아시아 보면 두꺼비 같은 거 있고 네. 위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있어서 이렇게 긁으면 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청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북은 이 어떤 지금 형태가 남아 있는 걸 통해서 북으로 판단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처음엔 몰랐죠. 근데 네. 이제 보니까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바가지를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가죽을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씌우면은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딱 붓고 두드리면은 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목재 나무에 가죽을 덮은 목재 가죽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북 말고도 청동 방울과 흑방울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딸랑딸랑거리는 방울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보면 3,000년 전에서 3,500년 전에 상나라 시대부터 그렇게 악기로 연주된 그런 거거든요. 딸랑딸랑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뭐죠? 그런 게 악기가 있는데. 탬버린 비슷한 거. 예, 그런 느낌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현악기, 차름악기, 가죽북, 나무가죽북, 그다음에 청동방울, 흑방울까지 해서 최소 5종류의 악기가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당시 그렇습니다. 시대로 보자면 그러면 이런 연주를 어떤 상황에서 했을까 궁금한데요. 예.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주에 아까 뭐 인용했던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한에서는 그러니까 마흔 변한 진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에서는 해마다 5월 파종 후와 10월 추수 후에 하늘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기를 밤낮으로 계속한다. 춤은 수십인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면서 땅을 밟고 몸을 굽혔다가 고개를 치켜들었다가 손과 발의 동작을 맞춘다. 이게 어떻게 보면 K-팝의 군무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러네요. 안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가락이 마치 중국의 탕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탕무? 탕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탁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두들기면서 이렇게 갖고 추는 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삼국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그 귀신을 믿는다. 마흔 변한 진안에서는. 그리고 구급에 한 사람씩 받들어서 천신의 제사를 주재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는 각각의 벼럽이 있고 거기에는 소도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그 큰 나무에 그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서 귀신을 섬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러면 소도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지낼 때 연주를 했다. 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공연장이 소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우리가 그 소도라고 배웠죠.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봄 파종우나 가을 추수 후에 당시에 그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도한 대대적인 제천 행사와 함께 며칠 몇 날 밤낮으로 그 마을 공동체의 집단 축제가 열렸을 것이다. 이벤트가 열린 곳은 신성한 공간이었던 소도였을 것이고 삼국지가 전한 대로 큰 나무를 세우고 그곳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서 또 몇 날 며칠을 두들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는 현악기와 차름악기가 동원되어서 공연을 주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고학적 상상력을 발동하자면 대단히 떠들썩한 축제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고고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고고학 유물과 유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근거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창동에서 열린 봄철 가을철 이벤트 공연이죠. 제사후 공연이라고 하는데 최소 5종의 악기, 현악기와 차름악기와 통영 목재 가죽북과 청동방울과 흑방울을 연주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오케스트라 혹은 뭐 이 5종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까지 부르는 밴드 공연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상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왜 봄 파종, 가을 추수 때 이런 공연, 뭐 제사를 몇 박 며칠 동안 했을까 궁금한데 뭐 일종의 이제 그 농사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맑고 고운 음악이 흐르는 공연의 관전자, 1차적으로는 농경을 관장하는 하늘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 주는 조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디 강림하셔서 공연을 즐기시고 이 마을을 풍요롭게 해줍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도 그 축제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가 그걸 음주가무라고 하잖아요. 음주가무의 원조가 이게 되게 떠들고 노는 것은 아니다. 제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뒤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뭔가 하늘과 땅을 잇는다? 예, 뭐 이런 좀 약간 신성한 행위이기도 하겠다. 신성한 의미가 있고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저 사람들이 즐길 거리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이 삼국사기를 보면 현금, 즉 검은고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금의 길이 석자 6지 6푸는 366일을 상징하는 거고, 너비 6치는 천지와 사방을 뜻하는 거고,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난 것은 하늘과 땅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가야금도 마찬가지여서 삼국사기에서 보면 가야금의 12줄은 사시를 뜻하고 기둥의 높이 3초는 삼재, 즉 천지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악기에 우주의 원리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망명한 가야곡 출신의 악사 유명한 우룩이라는 사람이 신라 그 진흥왕을 위해서 5곡을 지어서 바쳤는데, 당시에 신라 조정의 신하들이 이것은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우룩의 음악이 아니냐,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극력 반대를 했는데요. 음악을 나라의 흥망과 이렇게 연결시킨 옛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스스로 동해족의 후예, 즉 상나라 출신이라고 고백한 공자는 음악 천재였거든요. 공자님도 음악 천재였어요? 그렇습니다. 검은고를 뜯고 경이라고 해갖고 돌과 옥으로 만든 탁기가 있거든요. 그걸 치고 노래도 잘 불렀다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기타와 드럼, 그다음에 보컬까지 소화하는 만능 뮤지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자는 제나라 음악을 배울 때는 3개월간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다. 그 정도로 심취했다라고 하고 공자가 어떤 검은고 곡을 열흘 동안 연주를 했대요. 그 곡의 주제를 맞췄다라고 합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열흘간 연주한 곡의 주인공을 이렇게 보니까 눈은 빛나고 사방 제국을 바라보는 원대한 분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죠. 문왕은 누굽니까? 문왕은 중국 주나라 창업의 기틀을 닦은 군주인데요. 이 공자님의 말을 들은 그 검은고 스승이 있습니다. 사양자라는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역시 공자님은 성인이십니다. 이 곡은 주나라 문왕의 덕을 칭송한 문왕주라는 곡입니다.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노래 천재였다, 음악 천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사실인데요. 공자는 이런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감정이 소리에 나타나서 그 소리가 윤려를 이르게 되면 그것을 가락이라고 한다. 다스려진 세상의 가락은 편안하고 즐겁고 화평하지만 어지러운 세상의 가락은 슬프고 시름겹고 그 백성은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니까 공자님 말씀이 딱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옛사람들은 악기 하나, 노래 하나에도 심오한 뜻을 새긴 건데요. 광주 신창동을 비롯해서 경산 임당동, 그다음에 창원 다오리 등에서 출토된 악기가 또 이렇게 후손들한테 교훈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요즘 음악은 어떨까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말초적이고 음란한 음악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말세 음악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음악이 그렇다 그러면 말세 음악인지 혹은 태평성대의 가락, 즉 성세의 가락인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가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리듬을 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나오는 좋은 가락이 가락을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나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린 지역도 있고요. 날이 많이 추워져서 눈 내렸다 녹은 지역에서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미끄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2년 영화 화차입니다. 영화 화차의 원작 소설은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입니다. 소설과 영화의 제목 화차의 뜻은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태워 지옥으로 실어 나르는 불수